새로운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6명 늘어 누적 21,5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날보다는 20명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종교시설, 소모임, 콜센터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소 증가세를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51명, 서울 4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100명이 새로 확진이 됐고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광주 17명, 대전 8명, 충남 5명, 울산 4명 등이 확진이 됐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1,167명으로 늘었고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53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만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좀 올라와서 네, 그렇습니다. 좀처럼 두 자릿수로 안 떨어지네요. 네. 또 추석 전까지는 좀 떨어졌으면 하는데. 추석 때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월 3일에 또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막아주고 좀 확진자가 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8.15 집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집회를 연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 법원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분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제 집회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 100명씩 예. 여러 지역에. 그래서 법원에서 지난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예, 이름도 일파만파라고 써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일파만파로 안 퍼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경심 교수의 재판 슬슬 끝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 얘기해 주시죠. 네, 이른바 이제 표창장 위조로 지난해 9월 6일 불구속 기소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보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보다는 법정 밖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를 복귀해 보면 사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내기하면서 위임도 없었고 정결도 없었다. 그래서 표창장은 위조가 된 것이다. 이러면서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에게 정결권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내가 모르는 표창장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내가 일일이 다 찍고 확인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재판에 정결권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최성해 전 총장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동양대 조교들 사이에서는 저건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표창장 일련 번호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표창장을 본 적이 없고 그런 표창장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학교육원 그러니까 각 단과대에 정결권이 있었고 그리고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도 조교들이 알아서 적는 임의로 정해서 적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최성해 전 총장한테 정경심 교수가 권한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나온 증인들 대부분이 정경심 교수한테 정결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 교수가 당시 어학 캠프와 관련해서 외국인 교수를 직접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결권이 있었다고 하면 뭐 문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최성해 총장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짓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 아니면 증언자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실 지금 나오는 조교들이나 교수들이 얘기하는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예. 녹음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녹취가 돼 있어요? 예, 녹취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 보면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최성해 전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들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 녹음 파일을 보면 총장님이 경솔하게 터뜨린 게 아니다.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고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에 서 있었다. 만약에 조국 편을 잘못 들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에 놔두겠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6개월도 장관직을 하지 못할 거다. 딸 입시 비리 관련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펀드가 터져 있다. 곧 장관직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최성해 총장의 측근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측근이 듣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녹취 파일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판 언제 끝납니까? 이르면 이제 11월 중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0월 중순까지 앞으로 동양대 임직원들과 그리고 익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이제 피고인 신문, 검찰이 직접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보는 피고인 신문과 구형을 끝으로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 문제는 이제 이 정경심 교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쓴 언론들, 네. 그 언론들은 뭐 단 한 번도 지금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는 어떻게 할지 좀 보고 이와 같은 만일 이제 재판에서 입증이 되면 허위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정의연이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가 일부 매체가 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사실을 두고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정의연은 이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오늘 중앙재법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측도 고소를 했다면서요. 네, 추 장관의 아들을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그 신원식 의원 측의 부대 청탁 의혹을 제보한 그 대령과 SBS 기자 그리고 방송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신원식 의원은 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고 그렇지만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할머니 삼촌들 이제 한 3분 정도가 가서 그 수료식이 끝나고 바로 식사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다고 하고요. 이번 고발이 추 장관 측의 첫 고발인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었고 여러 보도들이 있었다라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고 있고 팩트체크가 안 된 보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그 입대한 가족들과 함께 강당에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군 대령이 현직 집권당 대표의 가족들을 또 남편은 판사인데 네. 불러다 놓고 훈계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BS 기자는 이거를 추 장관 쪽에 확인을 거쳤으면 네. 이거 당연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당연히 확인을 크로스 체크 거쳐야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휴가 관련해서도 지금 팩트체크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 육군 규정을 살펴봤는데도 아들의 휴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한 의혹들은 3부에서 현근택 변호사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 추가 기회를 거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어 추가 기회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국시를 준비하는 그 의대생들한테 문자도 한 3-4번 정도 보내고 전화를 여러 번 하고 메일도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의사 국시를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응시하지 않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여기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의사 수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만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협이 우리 네. 후배들 구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현실로 시간이 가서 현실로 다가오면 학생들도 1년을 그러면 유예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투쟁 혹은 그러니까 자기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끝내고 돌아갈 곳이 있는 반면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를 보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사실 투쟁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는 가서 이제 시험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배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특히 의협이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협상 전에 의대생들을 좀 설득을 해서 사태를 안 키웠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의대생들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이 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보낸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메시지 한 줄로 국회 가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국회 가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래 소리가 왜 이러지?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여보세요? 예, 의원님 소리 들리십니까? 예, 이제 잘 듣네. 아까 막 울리고 막 그러네. 그래요. 예, 연결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왜 자꾸 울리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울리네.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지금은 또 잘 되는데. 다시 됐습니까? 한번 주십시오. 끊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아마 국회에서 메시지를 모 인사와 주고받았는데 일단 받은 메시지가 카카오 너무한 거 아니냐, 항의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거였고 윤영찬 의원이 답변으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커졌는데요. 의원님.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의원님. 예. 자,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다음 메인에 뜨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도 연설을 했는데 왜 야당 대표만 메인에 뜨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문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네. 제가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인데요. 예. 여기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문자 한번 보낸 적도 없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이런 문자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역시 일상화된 어떤 갑질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예전에도 충분히 많이 해봤다 이런 차원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윤영찬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떤 포털 여론 조작, 뉴스 배열 이런 관련해서 요주의 인물로 꼽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이버 이제 부사장도 했고. 네이버 출신이니까. 네네. 예. 또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상금 부회장도 했고. 예. 그거는 인터넷 관련 모든 게 다 네이버 다음 여기 다 포함되는 협회입니다.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SNS 본부장도 했고. 예. 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자기 밑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출신 부사장을 비서관으로 두기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 인물이라고 굉장히 요의주의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구체적 증거가 이제 포착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중시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관심을 저희들이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선거, 지방선거나 대선에 있어서 이런 포털 관련해서 일일 한 3천만 명이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그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거 어디를 들어오라고 한다고 느끼셨어요? 아니 그 다음 카카오 그쪽 팀 보고 네. 국회의원실에 들어와서 해명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면 뭐 우리 의원 그런 뜻 사무실로 들어와라. 그런 뜻 아닙니까? 어. 평소에 오라 가라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실로 들어오라라고 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윤영찬 의원은 오늘 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불공정에 대한 항의였다. 의견 전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 해명을 하라 했더만은 이낙연 대표 연설은 메인에 들어가지 않고 예. 주용 대표 연설은 메인에 들어가서 불공정의 해석에 대한 항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 그쪽을 다 확인하니까 그쪽에도 이낙연 대표도 메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첫째. 예. 두 번째는 항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압력 행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윤영찬 의원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기자회견 여셨죠? 네네. 예, 윤영석 의원은 가방이 사보임했고 의원직도 윤영찬. 예. 예.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가방이 상임위에 하는 것은 국회법 48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지부에 윤영찬 의원을 사보임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사퇴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보고 뭐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은 나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언론 통제에도 해당되는 반민족 행위가 있다. 또 여론 조작에 관련한 국기문란 행위도 있다. 또 사람을 들어오라 말아 자기 권한도 안 되는 직권 남용의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들도 느끼고 검찰 고발할 생각으로 상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부적절하다, 엄중 주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뭐 결론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추미애 사건도 많이 터지고 윤영찬 사건도 터지고 하니까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 이런 차원이라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저희들하고 뭐 사보임이라든지 사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관계도 적절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이 좀 실례될 수 있습니다만 과거 뭐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에서도 뭐 네이버는 접수됐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게 포탈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국회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포탈에 신경을 쓰는 겁니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포탈 그러니까 국민들이 포탈을 이용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네이버가 뭐 조금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이버가 한 60% 넘는 63%. 예. 그다음 구글이 한 30%. 구글이 3년 만에 한 10배 컸습니다. 예. 다음에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인구가 일일 한 3천만 명이나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희들도 뭐 어느 편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방금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우리 포탈은 뉴스들을 앞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편향성 문제를 항상 지적받는데 이거 혹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어떤 그런 보관은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가 계속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구글은 일단 처음에 첫 화면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단어를 쳐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안에 가두리 양시장 안에 갇혀서 네이버나 다음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찾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구글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않느냐 강력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예. 아마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권 관계자들한테도 통화할 때도 여쭤보면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럼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이건 회사에서 자기들의 이제 이익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간단치 않다. 우리가 완전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법으로 지금 막을 수는 없고. 안 그래도 지금 구글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거든요. 예. 어떤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최근에 구글이 3년 동안 10배나 컸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포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개혁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좀 연구해 주세요. 저 연구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재용 다음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이야기가 AI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포털 AI 어떤 이런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 AI라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검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정조사도 요구하시는 겁니까? 국정조사도 저희들은 다른 일반적인 그 이전의 자치가 충분하지 못하면 국정조사까지 가서 이번 단계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포털의 어떤 뉴스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동안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한데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국정조사 관련해서 옛날 2014년 한 7년 전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국정조사 저희들이 응해줬거든요. 예. 이 여당도 충분한 어떤 타당성과 논리가 된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조사해서 같이 깨끗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방위 위원장 박강원 의원이 당직을 맡으면서 공석이 됐는데요. 네네. 그 위원장 자리 의원님이 맡으시죠? 맞춤이요, 맞죠.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합리적인 분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국회도 굉장히 지금 비정상화, 지금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합의된 11대 7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상화시키고. 예. 좀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고 또 국민한테 심려를 안 끼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의원님, 그 법사위원장 자리만 달라고 안 그러면 11대 7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 거는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니까 지금이라도 11대 7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 조금 좀 한쪽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약간 0.1% 한쪽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줬기 때문에 항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2년은 그러면 여당이 가져라. 2년은 야당한테 달라. 그리고 11대 7로 나누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 안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러면 그걸 완전히 지금 다시 11대 7로 간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줄 필요가 있죠. 정상화 차원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이거네요. 지금 이번 국회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은 그러면 민주당이 하고 나머지 2년은 우리한테 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대 7로 나누자. 이거지. 그렇게 하고 11대 7.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